천하의 만석군 윤대감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집신을 끌며 사위 셋의 대문을 차례로 두드렸지요.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늙은 장인을 개 돼지 보듯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애비 대접도 받는 거라며 코앞에서 대문을 걸어 잠갔지요. 오직 찢어지게 가난한 막내 부부만이 하나뿐인 송아지와 아내의 비녀를 팔아 장인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 오두막 앞에 수십 채의 가마 행렬이 들이닥쳤으니 사람을 돈으로 저울질한 자들의 말로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돈이 있어야 애비 대접도 받는 겁니다. 여봐라! 대문 잠그거라! 박서방의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슬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육중한 문짝이 늙은 노인의 코앞에서 바람을 일으키며 닫혔지요. 문틈으로 비치던 따스한 불빛이 스르르 사라지고 남은 것은 캄캄한 어둠과 차디찬 밤바람뿐이었습니다. 그 닫힌 대문 앞에 한 노인이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다 해진 누더기 무명옷에 흙대가 꼬질꼬질 묻어 있고 허리에는 새끼줄을 띠삼아 둘렀더란 말이죠. 발에는 터지고 달아빠진 집신을 끌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시퍼렇게 언발가락이 비죽 나와 있었습니다. 가슴께까지 늘어진 흰 수염은 며칠을 굶었는지 푸석푸석 메말라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지꼴의 노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천하의 만석군 윤대감이었습니다. 세상에나 만석군이 거지가 되어 사위 집 문전에서 쫓겨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자, 이야기를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황혼 무렵이었습니다. 첫째 사위 박서방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웬 거지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지요. 등은 굽고 다리는 절뚝절뚝, 지팡이 하나에 의지에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늙은 비렁뱅이였습니다. 그 거지가 소슬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쿵, 쿵, 쿵. 야윈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힘이 없던지 안에서 들릴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참 만에야 문이 빠끔 열리고 하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하인이 거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렸지요. 어허, 이 집은 거지한테 적선 안 하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쇼. 하인이 손사래를 치며 문을 닫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거지가 다급하게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었지요. 이보게 내가 거지가 아닐세. 아내 박서방 그러니까 자네 댁 대감마님께 윤가가 찾아왔다고 전해주게. 장인이 왔다고 말이야. 하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인이라니요. 이 꼬질꼬질한 거지가 우리 댁 대감마님의 장인어른이라니요. 하인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허나 그 거지의 말투가 어딘가 점잖고 형형한 눈빛에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하인은 반신반의하며 안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사위 박서방이 어슬렁어슬렁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기름기 도는 자줏빛 비단 도포 자락을 펄럭이며 배를 쑥 내밀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나왔지요. 그 둥글널쩍한 얼굴에 살집이 두툼하고 가늘게 째진 눈은 어딘가 음흉한 빛이 돌았습니다. 박서방이 대문간에 선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두툼한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렸지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 장인어른 아니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박서방은 선뜻 다가서질 않았습니다. 두어 걸음 떨어진 채로 거지가 된 장인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물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윤대감이 굽은 등을 간신히 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서방, 이 사람아. 내가 이 꼴이 되어 자네를 찾아왔네. 이 꼴이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박서방이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윤대감은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한양에 친분 두터운 양반들이 덜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영모에 연루되고 말았네. 나도 그 사람과 가까이 지냈다는 죄로 그만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말았어. 집도 논밭도 곳간도 죄다 나라에 빼앗기고 나는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 뭔가. 윤대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흰 수염이 바르르 떨리고 깊은 주름 사이로 물기가 어렸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보는 사람 가슴이 다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갈 곳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도 사위라고 자네들 셋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란 말이지. 그 중에서도 맞사위인 자네를 가장 먼저 찾아왔네. 박서방, 이 늙은 장인을 잠시만 거두어 주게. 따뜻한 밥 한 끼, 등 붙일 자리 한 칸이면 되네. 말을 마친 윤대감이 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 가닥 기대가 어려 있었지요. 그래도 명색이 맞사위인데 설마 늙은 장인을 내치기야 하겠는가. 그 가느다란 희망에 노인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서방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가지 뭡니까. 조금 전까지 짐짓 반기는 척하던 그 표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노골적인 멸시와 짜증이 그 자리를 채웠지요. 박서방은 콧방귀를 흥귀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거 참. 영모에 휘말려 재산을 다 날리셨다고요. 쯧쯧, 그러게 평소에 처신을 잘하셨어야지요. 그 말이 어찌나 매정하던지 윤대감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큰딸이 종종걸음으로 마당에 나왔지요. 화사한 다홍빛 비단 치마에 노랑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윤기 나게 쪽진 머리에는 은비녀와 떨잠이 화려하게 흔들렸습니다. 발에는 꽃신인 당해를 신었더란 말이죠. 큰딸은 제 아비가 거지꼴로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곱게 화장한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요. 허나 그것은 반가움이나 안쓰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행여 이웃이 볼세라, 종들이 수군댈세라. 그 더러운 거지가 제 친정아비라는 사실이 그저 창피하고 민망할 따름이었지요. 아버님, 어쩌자고 이런 행색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큰딸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아비를 향한 말이 안부도 걱정도 아닌 핀잔이었지요. 윤대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제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큰딸만은 다를 줄 알았던 게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을 내밀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얘야, 이 아비가 그동안 어찌 지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냐. 내가 다 늙어 이 지경이 되었구나.
허나 큰딸은 슬그머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지가 된 아비의 손이 제 비단옷에 닿을까, 그 더러운 때가 묻을까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 야박한 모습에 윤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다 있단 말입니까? 곱게 키워 시집 보낸 큰딸이 아비 손 한 번 잡아주기를 저리도 꺼린다니요. 곁에 서 있던 박서방이 그제야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차갑기가 한겨울 얼음장 같았지요. 장인어른,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보시다시피 우리 집도 살림이 그리 넉넉지 않습니다. 입 하나 더 늘릴 형편이 못 돼요. 더구나 영모에 연루되셨다니 행여 우리 집까지 화가 미칠까 그게 더 걱정입니다. 박서방, 이 사람아. 하룻밤만이라도 묵게 해달라. 그 말씀이신 줄 압니다. 허나 안 됩니다. 거지 노인네 하나 들였다가 무슨 소문이 날 줄 알고요. 어서 다른 데를 알아보십시오. 윤대감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입술만 달싹달싹 무어라 말을 하려는데 목이 쾅 메어 소리가 나오질 않았지요. 그 늙은 두 눈에 굵은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서방이 내뱉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애비 대접도 받는 겁니다. 여봐라, 대문 잠그거라. 쾅. 육중한 소슬대문이 늙은 장인의 코앞에서 다시 한 번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안에서 쇠 빗장을 거는 소리까지 철컥 들렸지요. 마치 다시는 열어주지 않겠다는 듯 야멸차게 잠가버린 겁니다. 윤대감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닫힌 대문을 멍하니 바라보면서요. 가슴 한복판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 같은 사위에게, 제 친딸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게지요. 찬바람이 휑하고 노인의 누더기 자락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옷이 얇아살을 내는 추위가 그대로 파고들었지요. 허나 그 살갗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가슴을 찌르는 서러움이 100배는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노인은 굽은 등을 돌렸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로 휘적휘적 걸어 나갔지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마치 세상 천지에 혼자 버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골목 어귀를 돌아 나서던 윤대감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닫힌 대문을 한번 돌아보았지요. 그 깊은 눈 속에서 조금 전까지의 서러움과는 사뭇 다른 빛이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한 서늘한 빛이었어요. 노인은 입속으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첫째는 이렇구나. 그럼 둘째는 어떨꼬?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윤대감은 다시 어둠 속으로 휘적휘적 사라졌습니다. 자, 천하의 만석군 윤대감이 어쩌다 이런 거지 꼴이 되어 사위 집을 전전하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영모에 휘말려 재산을 몽땅 빼앗긴 것일까요? 아니면 그 깊은 눈 속에 번뜩이던 서늘한 빛에 무슨 까닭이라도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윤대감이라는 양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세 딸을 어찌 시집 보냈는지, 그 사연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 윤대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천하의 만석군이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그득그득 쌓였고 논밭은
한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넓었지요. 그 너른 땅에서 걷어들이는 곡식이 어찌나 많던지 가을이면 추수하는 일꾼들이 들판에 새까맣게 깔렸더란 말입니다. 헌데 이 윤대감이 그저 재물만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 됨됨이가 그렇게 후하고 너그러울 수가 없었지요. 흉년이 들어 고을 사람들이 굶주리면 곳간을 활짝 열어 곡식을 풀었습니다. 굶는 이가 있으면 밥을 먹이고 헐벗은 이가 있으면 옷을 입혔지요. 동네에 초상이 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부조를 했고 가난한 집에 혼사가 있으면 슬그머니 비단 한 피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니 고을 사람들이 윤대감을 어찌 여겼겠습니까?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들 했지요. 인심 좋고 마음 따뜻한 어른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양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윤대감에게는 슬아의 딸이 셋 있었습니다.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었지요. 부인은 막내딸을 낳고 산고를 못 이겨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윤대감은 호랍이 신세로 세 딸을 애지중지 키웠지요. 어미 없는 자식이라 행여 기죽을세라, 행여 모자랄세라, 손에 쥐면 꺼질까 입에 물면 녹을까 그렇게 곱게 길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들이 하나둘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요. 윤대감은 큰딸과 둘째 딸을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부잣집에 시집 보냈습니다. 큰 사위 박서방은 기와집에 논밖에나 가진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둘째 사위 또한 곳간이 그득한 부잣집 아들이었지요. 두 사위 모두 겉으로 보기엔 번듯하고 그럴듯했습니다. 윤대감은 딸들을 시집 보내며 어찌했겠습니까? 후한 사람답게 사위들에게도 재산을 넉넉히 떼어주었지요. 논밭이며 곡식이며 두 딸이 시집가서 굶지 말고 떵떵거리며 살라고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딸은 부잣집 마님이 되어 비단옷에 고기 반찬 떵떵거리며 잘들 살았지요. 그런데 막내딸은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막내딸은 어려서부터 유달리 마음이 곱고 정이 깊은 아이였어요. 언니들이 비단 인형을 가지고 놀 때 막내는 마당에 다친 참새를 주워다 정성껏 보살피는 그런 아이였지요. 종들에게도 함부로 하는 법이 없고 거지가 동냥을 오면 제 밥을 덜어주는 그런 심성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런 막내가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더란 말이죠. 막내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사방에서 혼담이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만석군 윤대감의 막내 사위가 되겠다고 내로라 하는 부잣집에서 죄다 눈독을 들였지요. 헌데 윤대감은 그 좋은 혼처들을 다 마다하고 뜻밖의 사람을 막내 사위로 점찍었습니다. 바로 이서방이라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이 이서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진 것이라곤 글공부밖에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였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글을 읽으며 살았지요. 끼니는 죽으로 때우기 일수요. 입은 옷은 군데군데 기운 무명 바지 저고리뿐이었습니다. 발에는 닳고 다른 집신을 신었고요. 그런 가난뱅이 선비를 만석군 윤대감이 막내 사위로 삼겠다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겠습니까? 아니, 그 좋은 혼처 다 마다하고 하필 거지 같은 선비라니. 윤대감이 노망이 났나. 그러게 말일세. 막내딸이 불쌍해서 어쩌누. 호강은커녕 시집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게 생겼으니. 저작거리며 우물가며 가는 곳마다 막내딸을 두고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복도 지질이 없는 막내딸이라고 다들 안타까워했지요. 허나 윤대감에게는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이서방을 눈여겨본 데에는 까닭이 있었어요. 어느 날 윤대감이 우연히 길을 가다 이서방이 하는 양을 보았던 게지요. 길바닥에 웬 늙은 거지가 쓰러져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더럽다고 코를 막고 슬슬 피해 가는데 이 가난한 선비 이서방만은 달랐어요. 제가 먹으려던 주먹밥을 선뜻 거지에게 내어주고 제 등에 들쳐 업어 양지 바른 곳에 눕혀주더란 말입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처지에 말이지요. 그 광경을 본 윤대감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바로 저런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줄 아는 사람, 저런 자가 진짜 사람이지. 윤대감은 그 길로 이서방을 막내 사위로 점찍었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고가 무에 중요하겠습니까? 사람 됨됨이가 그만하면 충분하다 여겼던 게지요. 그리하여 막내딸은 가난한 선비 이서방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헌데 막내딸을 시집 보내며 윤대감이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큰딸 둘째 딸에게는 그리도 후하게 재산을 떼어주더니 막내딸에게는 변변한 살림 미천 하나 보태주질 않았어요. 그저 빈손으로 몸만 달랑 시집 보냈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또 한 번 수군댔지요. 저것 보게. 막내딸은 친아비한테도 찬밥 신세로구먼. 가난한 대로 시집 보내면서 살림 미천도 안 주다니. 원. 허나 이번에도 윤대감에게는 다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뜻을 그때는 누구도 헤아리지 못했을 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대감도 어느덧 머리가 반백이 되고 등이 굳고 기력이 쇠하는 노인이 되었지요. 곳간은 여전히 그득했지만 윤대감의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문이었는고 하니 이런 것이었어요. 윤대감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떠받들었습니다. 고을 수령도 양반네들도 종들까지도 윤대감 앞에서는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렸지요. 사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면 산의 진미를 싸들고 찾아와 장인어른 하며 살갑게 굴었어요. 헌데 윤대감은 늙어갈수록 그 모든 것이 영 미덥지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떠받드는 게 과연 나 윤가라는 사람이 좋아서일까? 아니면 내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 때문일까? 밤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가만 누워 천장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복판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평생 베풀고 또 베풀며 살았건만 정작 늙고 보니 곁에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이가 있기는 한 것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하고 서글펐지요. 특히 사위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절에 찾아와 살갑게 구는 그 얼굴들이 어쩐지 진심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큰 사위 박서방의 음흉한 눈빛도 둘째 사위의 싸늘한 인상도 가만 보고 있자면 어딘가 깨름칙한 구석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내가 만약 알거지가 된다면 저들이 과연 지금처럼 나를 떠받들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저들이 떠받드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재물일 테니.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윤대감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 사위들의 진짜 속내를 알고 싶었던 게지요.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누가 나를 돈으로만 보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윤대감은 한 가지 기막힌 꾀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대감은
곳간 깊숙이 모셔두었던 다 떨어진 누더기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려웠을 때 입던 옷이었지요. 그 누더기를 걸치고 흙을 묻혀 꼬질꼬질하게 만들고 터진 집신을 신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늙은 거지였어요. 그러고는 가장 믿을 만한 늙은 종 하나만 따로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 며칠 집을 비울 터이니 그동안 너는 가마꾼들과 함께 채비를 단단히 해두어라. 금은 보화를 가마에 가득 싣고 내가 기별을 넣거든 그때 움직여야 한다. 알겠느냐? 늙은 종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윤대감의 분부라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지요. 이렇게 하여 천하의 만석군 윤대감은 스스로 거지가 되었습니다. 사위셋의 본색을 시험하기 위한 길고도 모진 연극이 시작된 게지요. 그 첫 번째 무대가 바로 큰 사위 박서방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여러분도 이미 보셨지요. 대문이 코앞에서 쾅 닫히고 쇠 빗장이 철컥 걸리던 그 야멸찬 광경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무대로 가볼 차례입니다. 큰 사위 집에서 쫓겨난 윤대감이 향한 곳은 둘째 사위의 집이었지요. 캄캄한 밤길을 절뚝절뚝 걸어 노인은 둘째 딸이 사는 고을로 향했습니다. 추운 밤이슬을 맞으며 빈속을 움켜쥐고 굽은 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지요. 그 먼 길을 걸으며 윤대감은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큰 놈은 그랬다 쳐도 둘째는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도 명색이 사위인데 설마 늙은 장인을 길바닥에 내치기야 하겠는가. 허나 말입니다. 그 가느다란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윤대감은 곧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둘째 사위의 집에서 윤대감은 첫째 집에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모진 일을 겪게 되거든요. 사람의 인심이 어디까지 메마를 수 있는지 그 바닥을 똑똑히 보게 되는 겁니다. 대체 둘째 사위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윤대감의 시린 발걸음은 끝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둘째 사위의 집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밤이 이슥했습니다. 윤대감은 둘째 딸이 사는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멈춰 섰지요. 첫째 집 못지않게 소슬대문이 높다랗고 담장 너머로는 기와지붕이 겹겹이 늘어선 게 한눈에도 부잣집 티가 났습니다. 그 안에서는 불빛이 환하고 두런두런 사람들 말소리에 이따금 웃음소리까지 새어나왔지요. 따뜻한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는데 며칠을 굶은 노인의 빈속이 꼬르륵 요동을 쳤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쿵. 한참 만에 하인이 나와 문을 열었지요. 그 하인 역시 거지꼴의 노인을 보고는 대뜸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윤대감은 첫째 집에서처럼 또 한 번 사정을 해야 했어요. 이복에 내가 거지가 아닐세. 자네 댁대감마님의 장인 되는 사람이야. 윤가가 왔다고 전해주게. 하인이 미심쩍은 얼굴로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마지못해 거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윤대감은 절뚝절뚝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너른 마당에는 곳간이 즐비하고 살찐 개가 컹컹 짖어대며 낯선 거지를 경계했습니다. 이윽고 둘째 사위가 대청마루에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몸에 짙은 초록빛 비단 도포를 걸치고 갸름한 얼굴의 광대가 도드라진 사내였지요. 가늘게 째진 눈초리가 매섭고 얇은 입술은 차갑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둘째 사위가 마당에 선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 매서운 눈초리가 노인을 위아래로 쓱 훑었지요. 그러더니 대번에 얼굴을 와락 일그러뜨렸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이게 무슨 행색이십니까? 장인어른 맞으십니까? 말투가 어찌나 퉁명스럽던지 반가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윤대감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사연을 풀어놓았지요. 이 사람아, 내가 영모에 휘말려 그만 가산을 다 잃고 말았네. 이렇게 알거지가 되어 갈 곳이 없어졌어. 자네라도 이 늙은 장인을 하룻밤만 거두어 주게나. 따뜻한 밥 한 술이면 되네. 그 말을 듣는 둘째 사위의 얼굴이 점점 더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러고는 콧방귀를 흥 뀌더니 차디찬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재산을 다 날리셨다. 그래서 사위 집을 동냥하듯 떠도신다. 이 말씀이군요. 장인어른, 채통이 있으셔야지요. 명색이 양반이 거짓골로 사위 집을 전전하시다니 그게 될 법한 일입니까? 이 사람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오죽하고 자시고 어쨌든 우리 집은 곤란합니다.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다니요.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빈 방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둘째 사위는 그저 거지가 된 장인을 한시도 집 안에 두기가 싫었던 겁니다. 행여 그 거지가 눌러앉기라도 할까? 행여 영모의 불똥이 제 집에 튀기라도 할까? 그저 빨리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안채에서 둘째 딸이 나왔습니다. 연보랏빛 비단 치마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갸름한 얼굴에 턱이 뾰족한 여인이었지요. 머리에는 윤기 나게 쪽을 찌고 은비녀를 꽂았는데 그 차림새가 영락없는 부잣집 마님이었습니다. 둘째 딸은 제 아비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째리며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쩌다 그 지경이 되셨대요. 보기 흉하게 시리. 동네 사람들 볼까 무섭네요. 세상에나 10년 만에 만난 아비를 향해 보기 흉하다니요. 동네 사람들 볼까 무섭다니요. 그 매정한 말에 윤대감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대감은 그래도 자식이라고 둘째 딸을 향해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요. 얘야, 이 아비가 며칠을 굶었구나. 따뜻한 밥 한 술만 다오. 그러자 둘째 딸이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잠시 머뭇거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깨진 바가지에 아무렇게나 담아서요. 그러고는 마치 개에게 밥을 던져주듯 노인의 발치에 툭 내려놓았지요. 이거라도 잡숫고 어서 가세요. 헛간에서 하룻밤 묵으시든가요. 단, 날 밝으면 바로 떠나셔야 합니다. 아셨죠? 찬밥 한 덩이에 헛간이라니. 늙은 장인을 명색이 친아비를 짐승 다루듯 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곁에서 그 꼴을 지켜보던 둘째 사위는 못마땅한 듯 혀를 끌끌 차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대감은 그 깨진 바가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식어 굳어버린 보리밥 덩이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노인의 두 눈에 굵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허나 윤대감은 그 눈물을 꾹 삼켰어요. 행여 자식 앞에서 우는 꼴을 보일까 그 마지막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던 게지요. 그러고는 깨진 바가지를 들고 둘째 사위가 가리킨 헛간으로 휘적휘적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헛간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거적대기 한 장이 바닥에 깔려 있고 구석에는 농기구며 가마니가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지요. 벽 틈으로는 찬바람이 휘잉 들이쳤고 어디선가 쥐가 찍찍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비린내인지 곰팡내인지 모를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사람이 묵을 곳이 아니라 짐승이나 들일 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차디찬 거적대기 위에 늙은 몸을 뉘었습니다. 식은 보리밥을 한 술 떠 입에 넣었지만 목이 메어 도무지 넘어가질 않았어요. 모래알을 씹는 듯 까끌까끌하고 찬 기운이 뱃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지요. 찬바람이 벽 틈새로 그대로 파고들어 야윈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캄캄한 헛간에 홀로 누워 윤대감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썩은 석가래 사이로 밤하늘이 빠끔 내다보였지요. 그 차디찬 별빛을 보고 있노라니 살아온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중얼거렸지요. 내가 이 두 놈에게 떼어준 재산이 얼마였던가. 논이 몇 마지기요. 곳간의 쌀이 몇 가마였던가. 그 많은 걸 받아 처먹고도 늙은 장인 밥 한 끼가 그리 아까웠더란 말이냐.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늙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 눈물이 거적대기를 적셨습니다. 평생 사람을 믿고 베풀며 살아온 세월이 이 차디찬 헛간 바닥에서 죄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허나 그 서러움 끝에 윤대감의 마음 속에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막내딸이었지요. 그래, 막내가 있었지.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 선비에게 시집간 내 막내딸. 그 아이라면 혹시 허나 윤대감은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막내딸 부부로 말할 것 같으면 제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었거든요. 첫째, 둘째처럼 봇간이 그득한 부자도 늙은 장인을 내치는 판국에 그 가난한 막내가 무슨 수로 아비를 봉양하겠습니까? 아서라. 막내한테까지 가서 폐를 끼칠 수야 없지. 그 어려운 살림에 내가 무슨 염치로. 윤대감은 막내딸을 찾아갈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차라리 길바닥에서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가난한 막내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게지요. 그 마음이 또 어버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한테 받기보다 주기만을 바라는 게 어미 아비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헛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윤대감은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딸이 날 밝으면 떠나라 했으니 그 말대로 채비를 한 게지요. 노인은 굽은 등을 펴고 지팡이를 짚고 헛간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당을 가로질러 윤대감은 둘째 사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배웅하는 이 없었지요. 둘째 사위도 둘째 딸도 늙은 아비가 떠나는 줄도 모르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마당에 살찐 개만이 컹컹 짖으며 거지의 뒷모습을 노려볼 뿐이었어요. 대문을 나선 윤대감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째에게 쫓겨나고 둘째에게 멸시당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노인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며칠을 굶고 헤맨 탓에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 걸음도 더 떼기가 힘들었지요. 발바닥은 부르터 터지고 집시는 다 닳아 너덜너덜했습니다. 윤대감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안개 너머로 해가 부옇게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 쓸쓸한 풍경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미어지도록 서글퍼졌습니다. 평생을 베풀고 살았건만 늙고 보니 곁에 아무도 없구나. 사람의 정이라는 게 이리도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었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주저앉은 윤대감의 곁으로 웬 아낙 둘이 물동이를 이고 지나갔지요. 그들이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가 윤대감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저 너머 골짜기에 사는 이서방네 말일세. 이서방이라는 이름에 윤대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서방이라면 바로 제 막내 사위 아닙니까? 노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이서방네가 어쨌다고? 아, 그 집이 어찌나 가난한지 끼니도 제대로 못 잊는다지 뭔가. 그래도 그 집 내외가 어찌나 마음씨가 곱고 효성스러운지 동네의 칭찬이 자자하다네. 글쎄,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제 밥을 덜어준다지 뭐야. 저런, 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말인가. 그러니까 말일세. 가난해도 사람이 그렇게 진국일 수가 없다네. 특히 그 집 안주인이 친정아비 생각을 어찌나 하는지 밤마다 친정 쪽을 향해 절을 올린다지 뭔가. 아비가 보고 싶어서 말이야. 시집 올 때 아비가 살림 미천 한 푼 안 줬다고 사람들은 야박하다 했지만 정작 그 딸은 아비 원망 한마디 없이 그저 그리워만 한다는 게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윤대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친정 쪽을 향해 절을 올린다니. 아비가 보고 싶어서 말이지요. 그 가난한 막내딸이 호강 한 번 못 시켜준 이 못난 아비를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었다니요. 살림 미천 한 푼 안 쥐어보낸 야박한 아비를 원망은커녕 그리워만 하고 있었다니요. 윤대감의 늙은 두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허나 이번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과 미안함의 눈물이었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느티나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풀렸던 다리에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모릅니다. 윤대감은 막내딸이 산다는 골짜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그래, 가보자. 마지막으로 막내한테 가보자. 폐가 되면 어떠랴. 죽기 전에 그 아이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으면 그뿐이지. 윤대감은 휘적휘적 골짜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첫째, 둘째가 사는 번듯한 고을과는 딴판으로 가도 인적 드문 산길이었지요. 자갈밭에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비탈이 가팔라 늙은 다리로는 오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가시에 긁혀 정강이에 핏물이 배어났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가 다시 뉘엿뉘엿 기울도록 윤대감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지요. 지붕은 지피 다 썩어 내려앉기 직전이요. 흙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공터에는 비쩍 마른 송아지 한 마리가 매여 있었지요. 그 송아지마저 없었다면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한 살림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초라한 오두막 앞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가난한 집에 내가 또 짐이 되러 온 게 아닌가.
저 아이들끼니도 못 잇는 형편에 늙은 장인까지 들이닥쳤으니 차라리 발길을 돌릴까.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빗방울까지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지요. 윤대감은 빗물이 줄줄 새는 처마 밑에서 떨리는 손을 들었다 놓았다 망설였습니다. 다 젖은 누더기가 몸에 척척 들러붙고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과연 이 가난한 막내 부부는 거지꼴로 찾아온 늙은 장인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첫째, 둘째처럼 문전박대를 할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질까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윤대감은 끝내 떨리는 손을 들어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다 작은 쌀이문이 힘없이 흔들렸지요. 뉘십니까? 이 빗속에 뉘가 오셨소.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호롱불을 든 사내 하나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지요. 깡마른 몸에 빛바랜 흰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연한 사내였습니다. 바로 막내 사위 이서방이었어요. 이서방이 호롱불을 들어 처마 밑에 선거지를 비추었습니다. 다 젖은 누더기에 흙투성이가 된 늙은 거지 얼굴을. 그 순간 이서방의 두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졌지요.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자, 장인어른 아니십니까? 이서방은 호롱불을 내던지다시피 하고 버선발로 빗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 젖은 늙은 장인을 와락 끌어안았지요. 흙투성이 누더기가 제 옷에 묻는 것 따위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이 빗속에 어찌 오셨습니까? 어인 행색이 이러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서방은 늙은 장인을 부축해 방 안으로 모셨습니다. 빗물에 젖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것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소리쳤지요. 여보, 어서 나와 보오. 장인어른께서 오셨소. 그 소리에 방 안에서 막내딸이 뛰쳐나왔습니다. 빛바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쪽진 야위고 가냘픈 여인이었지요. 막내딸이 거지꼴이 된 제 아비를 보는 순간 그 큰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막내딸은 그대로 아비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다 젖은 누더기든 흙투성이든 가릴 것 없이 그저 아비의 야윈 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지요. 10년을 그리워한 아비를 이런 거지꼴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그동안 어찌 지내셨어요?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쩌다 이 지경이 막내딸은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윤대감 또한 야윈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늙은 두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첫째, 둘째 집에서는 끝내 보이지 않으려 꾹 참았던 그 눈물이 막내딸 앞에서는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내딸이 한참을 울다가 문득 아비의 야윈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그저 이렇게 살아서 제 앞에 와 주신 것만으로도 더없이 고마워요. 어서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곶불이라도 드시면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겠다니요. 거지가 된 연유를 재산을 어찌 날렸는지를
캐묻고 따지기는커녕 그저 살아와 준 것만으로 고맙다니요. 첫째, 둘째가 그리도 매섭게 캐묻고 멸시하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윤대감의 가슴이 뜨겁게 미어졌습니다. 막내딸은 부랴부랴 제 남편의 옷 중에서 그나마 성한 무명옷 한 벌을 꺼내왔습니다. 비록 기운 자국투성이었지만 빨아서 보송보송 말려둔 깨끗한 옷이었지요. 윤대감이 젖은 누더기를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니 그제야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막내 부부의 형편은 소문대로 참으로 딱했습니다. 방이라고 해야 단칸방 하나뿐이요. 살림살이라고는 깨진 그릇 몇 개의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요. 부엌을 들여다보니 곡식 단지는 텅텅 비어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었는지 부뚜막에 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막내딸이 부엌으로 들어가 단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허나 아무리 뒤져도 쌀 한 톨 나오질 않았지요. 막내딸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아비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지어드리고 싶은데 정작 쌀독은 비어 있으니 그 마음이 오죽애가 탔겠습니까? 부엌에서 나온 막내딸이 남편 이서방을 마당 한 구석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무어라 소곤거렸지요. 윤대감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우리 형편에 그럴 쌀이 어디 있겠어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러자 이서방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걱정이요. 마당에 메어둔 송아지를 팔면 되지 않소. 내 지금 당장 끌고 가 팔아오리다. 송아지라니요. 그 비쩍 마른 송아지 한 마리가 이 가난한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것을 윤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송아지를 키워 소가 되면 밭을 갈고 새끼를 쳐서 살림 미천을 삼으려던 것을, 그 하나뿐인 희망을 늙은 장인 밥 한 끼를 위해 선뜻 팔겠다는 게 아닙니까? 윤대감이 깜짝 놀라 방문을 열고 만류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송아지가 너희 전 재산이 아니더냐? 나는 아무거나 한술 떠도 괜찮으니 절대 그러지 마라. 허나 이서방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십니까? 송아지가 대수입니까? 자식된 도리로 장인어른께 따뜻한 진지 한 상 못 차려드린다면 그게 어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송아지야 또 키우면 그만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말을 마친 이서방은 그 빗속을 뚫고 송아지를 끌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비를 쫄딱 맞아가며 하나뿐인 재산을 팔러 간 게지요. 이서방이 송아지를 팔아 돌아온 것은 밤이 제법 깊어서였습니다. 손에는 쌀 한 자루와 고기 한 근, 그리고 술 한 병이 들려 있었지요. 비에 흠뻑 젖어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어서 밥을 짓구려. 장인어른 시장하시겠소. 막내딸은 그 쌀을 받아 들고 부엌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텅 비었던 솥에 쌀을 안치고 아궁이에 장작을 지펴 불을 활활 피웠지요. 이윽고 부엌에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솥뚜껑 사이로 김이 푹푹 새어 나오고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지요. 며칠을 굶주린 윤대감의 코끝으로 그 따뜻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첫째, 둘째 집에서는 끝내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지요. 사람 사는 집에
정성이 담긴 그 냄새 말입니다. 이윽고 막내딸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쳐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뜨끈한 고깃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몇 가지. 비록 화려한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귀한 밥상이었지요. 아버지, 어서 드세요. 많이 시장하셨지요. 막내딸이 손수 국그릇을 아비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윤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지요. 따뜻한 쌀밥을 한 술 떠 입에 넣는 순간 그만 목이 쾅 메어왔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질 않고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밥상 위로 떨어졌지요. 며칠을 굶고도 넘어가지 않던 그 밥이 이 가난한 막내딸의 밥상 앞에서는 어찌 이리도 목이 메는지요. 그것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효심이요, 사람의 정이요, 윤대감이 평생 찾아 헤맨 진심이었던 게지요. 아버지, 왜 우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막내딸이 놀라 아비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윤대감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목맨 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아니다, 아니야. 그저 밥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다. 그날 밤 막내 부부는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송아지 판 돈으로 산 쌀과 고기를 죄다 늙은 장인 한 사람을 위해 내어준 게지요. 부부는 빈속을 물로 채우면서도 아비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듯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윤대감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깊이 탄식했지요. 아,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구나. 가진 것 없어도 베풀 줄 아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었어. 내 막내 사위를 점찍은 그날에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밤이 깊어가자 막내딸은 아비의 잠자리를 보살폈습니다. 단칸방에 단 하나뿐인 성한 이불을 아비에게 덮어주고 정작구부는 다 해진 혼이불 한 장을 나눠 덮었지요. 행여 아비가 추울세라 막내딸은 제 몸으로 문틈에 찬바람을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윤대감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편안히 몸을 뉘었지요. 어두운 방 안에서 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됐다. 내 다 보았으니 이제 됐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다 보았다니 대체 무엇을 다 보았다는 말일까요?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새벽 안개가 자욱한 시각에 윤대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곤히 잠든 막내 부부를 깨우지 않으려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그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호각이었습니다. 윤대감이 그 호각을 입에 물고 힘껏 불었습니다. 삐익.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골짜기에 길게 울려 퍼졌지요. 그러자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 골짜기 입구에서부터 무언가가 꾸역꾸역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이 또렷해졌지요. 그것은 가마 행렬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라 수십 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지요. 번쩍번쩍 윤이 나는 가마들이 줄지어 좁은 산길을 가득 메우고
그 뒤로는 건장한 가마꾼들과 하인들이 새까맣게 따랐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요. 그 가마들 위에는 대체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요? 맨 앞 가마의 늙은 종 하나가 윤대감 앞으로 달려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바로 윤대감이 집을 떠나기 전 따로 불러 분부를 내렸던 그 충직한 늙은 종이었지요. 대감마님, 분부하신 대로 금은보화를 가마에 가득 싣고 한다름에 달려왔사옵니다. 대감마님이라니요. 금은보화라니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호각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막내 부부가 마당으로 뛰쳐나온 게지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거지꼴이던 늙은 장인이 어느새 그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종이 받쳐든 짙은 남색 비단 도포를 떨쳐 입고 머리에는 갓을 쓰고 발에는 윤나는 가죽신을 신은 채 그 모습은 영락없는 위엄 넘치는 천하의 만석군 윤대감 그 자체였지요. 막내 부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아, 아버지, 이게 대체 어찌 된 막내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윤대감은 그런 딸과 사위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지요. 그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가련한 거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깊고 형형한 눈빛에 자애로운 미소를 띤 위엄 있는 어른의 얼굴이 있을 뿐이었어요. 윤대감이 마침내 그 모든 진실을 입에 담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지들 마라. 이 아비가 너희에게 못된 거짓말을 하나 했구나. 윤대감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막내 부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눈만 끔뻑일 뿐이었지요. 윤대감은 야윈 딸과 사위의 손을 가만히 맞잡고 천천히 그간의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영모에 휘말려 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니라. 거짓말이라니요. 막내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비가 늙어가며 가슴에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자라났더란다. 사람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이 과연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인가? 아니면 내 곳간의 재물 때문인가? 그것을 죽기 전에 꼭 한번 알고 싶었어. 특히 내 사위들의 진짜 속내가 궁금했지. 그래서 일부러 거지 행색을 하고 너희 새 집을 차례로 찾아갔던 게다. 윤대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첫째는 어떠했는 줄 아느냐? 내가 떼어준 그 많은 재산을 받아 처먹고도 늙은 장인을 개돼지 보듯 문전박대하더구나. 돈이 있어야 애비 대접도 받는 거라며 내 코앞에서 대문을 걸어 잠갔어. 둘째는 한술 더 떴지. 식은 보리밥 한 덩이를 깨진 바가지에 던져주고는 나를 찬바람 드는 헛간에 쳐넣더구나. 명색이 친아비인 나를 말이다. 그 말을 듣는 막내딸의 두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제 아비가 그런 모진 대접을 받았다니 가슴이 미어졌던 게지요. 그런데 말이다. 윤대감이 막내딸과 막내 사위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늙은 눈에 따뜻한 물기가 어렸지요. 가장 가난한 너희가 가장 큰 마음을 보여주었구나. 하나뿐인 송아지를 팔고 너희는 굶으면서도 이 늙은 애비에게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주었어. 거지가 된 연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살아와 준 것만으로 고맙다 하면서 말이다. 나는 그 밥상 앞에서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을 비로소 찾았느니라.
윤대감은 막내딸의 야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은 아무 상관이 없더구나. 텅 빈 쌀독에서도 정을 퍼낼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득한 곳간을 두고도 밥 한 술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게야. 너희가 바로 이 아비가 그토록 찾던 진짜 사람이었다. 말을 마친 윤대감이 늙은 종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마꾼들이 수십 채 가마의 문을 일제히 열어젖혔지요. 세상에나 그 안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왔는지 아십니까? 번쩍이는 금덩이며 하얗게 빛나는 은붙이며 곱게 짠 비단 두루마리에 곡식이 그득한 자루까지.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보화들이 가마마다 가득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막내 부부는 그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얘들아, 잘 듣거라. 윤대감의 목소리가 골짜기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오늘부로 너희 막내 내외에게 물려주겠노라. 첫째와 둘째에게 이미 나눠준 재산은 2번 다시 들먹이지 않으마. 허나 내가 죽고 난 뒤 남길 이 모든 것은 마음 따뜻한 너희가 받아 마땅하다. 막내 부부는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되옵니다. 저희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했을 뿐인데 어찌 이 많은 것을 받겠습니까? 받거라. 이것은 상이 아니라 마땅히 너희 것이니라. 마음이 부자인 자가 곳간도 부자가 되는 법이다. 윤대감은 허허 웃으며 막내딸과 막내 사위를 차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막내 부부의 야윈 얼굴에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재물을 얻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비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린 사무치는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와 둘째는 그 뒤로 어찌 되었을까요? 윤대감이 거짓골로 찾아왔던 그날, 늙은 장인을 문전박대하고 헛간에 쳐넣었던 그 2 사위 말입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습니까? 만석군 윤대감이 거지 행색으로 사위들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삽시간에 온 고을에 쫙 퍼졌습니다. 그뿐입니까? 윤대감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몽땅 막내 부부에게 물려주었다는 소식까지 바람을 타고 전해졌지요. 그 소문을 들은 첫째 사위 박서방은 그제야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지. 그게 시험이었을 줄이야. 거지인 줄로만 알고 내쫓았더니 천하의 만석군이었다니. 박서방은 부랴부랴 비단옷을 차려입고 산해진 밀을 바리바리 쌓아 들고 막내 부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와 장인어른께 잘 보여 그 재산을 한 푼이라도 나눠 받아볼 심산이었던 게지요. 둘째 사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와 윤대감 앞에 넙죽 엎드려 빌었지요. 장인어른, 그날은 제가 미처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2 사위가 마당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비는데 그 꼴이 어찌나 가관이던지요. 큰딸과 둘째 딸까지 따라와 아버지 아버지 하며 눈물을 짜냈습니다. 거지일 때는 보기 흉하다 등을 돌리더니 만석군인 줄 알자 언제 그랬냐는 듯 살갑게 구는 게지요. 허나 윤대감은 그 2 사위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형형한 눈빛에는 더는 노여움도 서러움도 없었어요. 다만 깊은 연민과 서늘한 단호함이 어려 있을 뿐이었지요.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녕 모르겠느냐. 윤대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거지였을 때 너희가 내친 것은 이 윤가의 늙은 몸뚱이가 아니었다. 너희가 내친 것은 사람의 도리요, 자식의 마음이었느니라. 내가 만석군이라 머리를 조아리고 거지라 문을 잠그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너희가 받을 벌이니라. 두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 뿐이었지요. 돌아들 가거라. 내 너희에게 이미 나눠준 재산은 거두지 않으마. 그것으로 너희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겠지. 허나 명심하거라. 곳간이 아무리 그득한들 마음이 거지인 자는 영영 거지일 뿐이니라. 너희가 진정 잃은 것이 무엇인지 죽는 날까지 곱씹으며 살거라. 윤대감은 그 말을 끝으로 두 사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지요. 첫째와 둘째는 고개를 떨군 채 빈손으로 그 골짜기를 내려갔습니다. 쌓아 들고 온 산의 진미도 비단 옷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지요. 그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정작 거지꼴로 쫓겨났던 윤대감의 그날보다도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막내 부부는 그 재산을 어찌 썼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결코 그 많은 재물을 재배 불리는 데만 쓰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이 그러했듯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굶주린 이들을 먹였고 헐벗은 이가 있으면 옷을 입혔지요. 지나가는 거지 하나도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던 게지요. 그러니 그 복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막내 부부의 집안은 날로 번창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곳간이 그득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집을 두고 입을 모아 칭송했지요. 마음씨 고운 그 부부야말로 하늘이 내린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요. 반면 첫째와 둘째 집안은 그 뒤로 어찌 되었을까요? 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쓰고 사람의 정을 헌신짝처럼 여기던 그 집들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재물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 새어 나가고 자식들마저 부모를 등졌지요. 늙은 장인을 내쳤던 그 손길이 고스란히 제 자식들의 손길이 되어 돌아온 게지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어쩌면 그리도 딱 들어맞던지요.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래토록 이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늙은 거지에게 대문을 걸어 잠근 자는 제 복까지 함께 가두었고 빗속의 거지를 끌어안은 자는 그 품으로 만금을 안았더라. 그렇게 가짜 빚쟁이가 되어 사위들을 시험한 윤대감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졌더란 말입니다. 가진 것이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귀하게 한다는 것을, 텅 빈 쌀독에서도 정을 퍼낼 줄 아는 그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 결국에는 천금보다 귀한 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